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 복당을 약속했던 비례대표 당선인 2명을 제명했습니다. 마포구는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자치구 최초로 워킹스루 창구를 도입했습니다. 광주시 톨게이트에 미디어아트 조형물 무등의 빛이 설치됐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네덜란드군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입장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정의연의 회계 처리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과 싸우는 위안부 관련 단체는 다른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일보도 이에 동의하면서 현재 정의연이 이번 의혹 제기를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점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C일보는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 의혹은 기부 문화를 저해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거시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소모적 논쟁을 잠재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마음 아프고 예민한 문제인 위안부 문제, 피해 할머니들이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점 사업으로 비대면 의료가 꼽히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 훼손과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양극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설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격 의료는 언젠간 가야 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전화진료 내역을 검토해서 실보다 득이 크다면 그 성과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전부터 있어온 정치권과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했는데요. A일보는 정책을 도입하되 입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시안적 접근보단 큰 그림을 그리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와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C일보는 산간벽지 거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약 처방만 필요한 재진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의료 수준과 기술력이 결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는데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중요해진 만큼 규제나 이해 다툼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파트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주 내내 화두에 올랐던 문제죠.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평소 주차 공간이 협소했던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의 주차 불편 문제가 화를 부른 건데요.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었다며 경비원의 죽음을 크게 애도했습니다. 더불어 각종 폭언과 폭행, 협박과 더불어 사망 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까지 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갑질로 경비원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는 이전 모 가수의 매니저 시절에도 동일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물결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39만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전부터 경비원이나 종업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갑질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데요. 하루빨리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계속해서 4.15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4.15 총선 의혹과 국민 주권 회복 대회를 비판했습니다.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탈취된 투표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자당의원의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고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인들께서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래서 구리에서 나온 투표용지 이게 사전투표 조작한 거다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을 하시는 게 저는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상식인데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의원이 제시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이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실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나를 잡아가라고 적으며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 복당을 약속했던 비례대표 당선인 2명을 제명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177석의 슈퍼정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비례대표인 용혜인 당선인이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소득당 출신 용 당선인과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당선인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당선 이후 복당 약속에 따른 건데요. 용 당선인은 회견문에서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해진 기본소득당의 모델을 법안으로 제출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을 좀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국문화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정부와의 협치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선거용으로 만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했습니다. 합당이 끝나면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14석을 더한 177석의 슈퍼정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총 중앙위원 657명 중에서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86표, 98% 찬성률입니다. 반대 11표, 2% 반대율입니다. 당은 제20조, 제113조에 의거 의결한 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결의 및 수행기관 지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편 또 다른 범야권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독자 노선으로 갈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모의할지 여의도 정치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에 관광기념품 자동 판매기가 설치됐습니다. 손거울, 텀블러 등의 지역의 특수성과 상징성이 담겼는데요.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가 수유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관광기념품을 판매합니다. 기념품은 지난해에 열린 공모전 당선작으로 공모 주제였던 강북구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형상화해 제작됐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모두 7가지로 이 가운데 손거울은 3,500원, 그림엽서는 6,500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책갈피와 무드 조명의 가격은 7,000원, 7,500원입니다.
이와 함께 기념 배지는 9,500원, 텀블러와 버스 조립용 채색 키트는 각각 10,000원에 살 수 있어 상품 구매에 따른 부담감을 줄였습니다. 제품 발매에 앞서 강북구는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선정해 통일된 포장 규격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념품은 휴관일로 지정된 월요일과 명절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념관 1층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통해 시판됩니다. 강북구는 판매 현황 분석과 시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추가 제작 여부를 모색하고 제품의 종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의 특수성과 상징성이 담긴 기념품이 출시되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관광산업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해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포구는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자치구 최초로 워킹스루 창구를 도입했는데요.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 채취가 기대됩니다. 마포구 보건소에 위치한 신축 선별진료소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검체 검사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포구 선별진료소는 의료진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방 민원인과 의료진의 동선이 확실히 구분되는 듀얼 트랙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신축 선별진료소는 음압, 환기, 냉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 및 워킹스루 검진 창구를 갖췄습니다. 워킹스루 창구는 음압 설비를 갖춘 부스로 감염병 의심 환자가 들어서면 의료진이 창문에 붙어있는 장갑을 착용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검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약 20분에서 3분 정도로 단축이 돼서 신속한 검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포구 선별진료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선별진료소 전체를 감염병 대응에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하는 감염관리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신축 선별진료소는 5월 22일 정식 개소합니다. 의왕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죠. 첫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 테크노파크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의왕 테크노파크는 시에서 계획한 최초의 산업단지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와 가구 판매 시설, 공장 등 400여 개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준공하게 돼 의왕 테크노파크에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4천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노파크 하나로 인해서 이 도시가 좀 더 활력 있고 또 이렇게 젊어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의왕 테크노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농산물 출하 시기를 맞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화요일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5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옛 충남도청사 정문광장에서 화요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합니다. 올해 장터에는 40여 농가가 참여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한 장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드라이브스루로 꾸러미 상품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화요장터 개장은 농산물 출하 시기에 판로를 찾지 못한 지역 농가의 시름이 깊어짐에 따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는 노후 산업단지를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서대구 산업단지 내에 서편도로가 완공돼 지난 11일 개통했습니다. 대구시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첫 성과로 서대구 산업단지 서편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11일 오후 개통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과 기업체에
물류비용 절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 1단계 전체 공사 완료 이전에 우선 개통한 겁니다. 지난 2016년 9월 착공 이래 3년 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개통된 이 도로는 달서구 용산동 와룡 변전소에서 서구 이현동 이현 3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4에서 6차로 연장 2.1km입니다. 지역의 관문인 톨게이트는 그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광주시는 톨게이트에 미디어 아트 조형물 무등의 빛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의 관문인 톨게이트에 광주다움을 담은 상징 조형물 무등의 빛이 설치돼 지난 8일 작품 시연회가 개최됐습니다. 무등의 빛은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비정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광주 톨게이트 상부에 가로 74m, 높이 8m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방면에서는 무등산의 사계 등 광주다움을 담은 미디어 아트가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송출되며 광주에서 서울 방면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픽셀이 흔들리는 윈드베일이 설치돼 무등산의 또 다른 매력을 표현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형물이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광주다움을 선사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을 발산하는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 주차 CCTV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축소합니다. 강릉시는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31일까지 불법 주차 CCTV 운영 시간을 종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였던 것을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점심시간 CCTV 단속 유예도 5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대 주정차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허용됩니다. 평창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평창구는 본청 지하 1층 회의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문 신고 외에 전자신고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혹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지난 4일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횡성군의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네덜란드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요한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지난 4일 횡성을 방문했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는 우천면 우황리 소재 네덜란드군 참전비와 횡성읍 보훈공원 오후된 중령비를 방문해 헌화 및 참배를 실시했는데요. 우천면 우황리에 위치한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는 6.25 전쟁 당시 횡성 전투를 치렀던 네덜란드 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오후된 중령비는 당시 횡성 전투에서 네덜란드 대대를 승리로 이끈 오후된 중령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충북도 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20여 명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결정했고 김병우 도교육감,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항섭 부시장, 이상천 제천시장, 조병욱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 역시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보령시는 사료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동계 사료작물의 수확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13일 웅천읍에서 동계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시회는 사료작물 자급률 80%인 보령시가 자급률 100%를 달성해 축산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추파된 라이그라스는 담리작지대나 밭, 하천부지 등에 재배하는 품종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지역산업 성장을 이끌 실현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업무 협약식이 천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실현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실현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7개 과제 선정으로 연결된 7개 주간 연구기관과 7개 참여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천안시는 7개 과제에 대해 각각 2020년과 2021년도에 걸쳐 총 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되고 각 기관은 실현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 지원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적극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1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가로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실현기술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최근 도시철도 증산역 선로의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증산역 공영주차장은 부산교통공사와 임대계약 체결을 통해 1,300제곱미터 부지를 마련했으며 주차 면수는 72면으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양산시는 임대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정 감면 사업을 확대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업은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 감면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내 조례 개정과 함께 시행 예정인 감면 사업으로는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요금, 시립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밖에도 출산 장려금, 특별 양육금 등의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서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북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3월 전북 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5,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66명에 비해 880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가입을 유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21일 전주 팔북예술공장에서 상생선언 이후 선언에 동참한 9개 기업의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협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전북의 교육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가영 기자입니다. 전북미래연구소 등 3개 단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3개 교육단체들은 13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기관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농산물 꾸러미 제공은 지자체에 세워진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11분의 급식 예산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무상급식으로 배정된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만 또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혜택을 받아온 교육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교육지원금 형태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지금 그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해달라는 그런 제청을 하는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이 밖에도 휴업과 온라인 계약에 따른 불용액과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전북의 모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가영이었습니다. 정읍시 수성동에서는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정읍시와 LH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오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총 공사비 184억 원을 투입해 수성동 주민센터 건립과 생활문화시설, 행복주택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시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청년임대 상가에는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노약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인근 도심지로의 파급 효과를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래를 삶다가 옆 화구에 올려둔 에어프라이어에 불이 붙은 건데요.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큰 불이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분당구 야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는 빨래를 삶으면서 옆 화구에 에어프라이어를 올려놓고 집안일을 하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 불이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프라이어가 녹으면서 옆에 있던 블라인드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한 물류창고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해체하면서 진행된 진화 작업에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산 동구 설문동에 있는 물류창고에 불이 난 건 지난 12일 정오쯤입니다. 창고 건물 3개 동이 전소하고 5개 동이 부분 소실되는 등 불길이 크게 번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장비 30대가 현장에 투입돼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샌드위치 패널을 해체하면서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에 약 8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SUV 차량이 3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이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트럭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SUV 차량이 언덕 아래로 추락해 빌라 벽면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낮 2시쯤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부근에서 3.5톤 트럭이 16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트럭의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제 기온이 올라서 한낮에는 벌써 여름이 온 듯합니다. 덥고 답답하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